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화성에 사는 40대 지우 씨예요. 제가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해요. 골목마다 얼굴 익힌 어르신들, 학교 끝나면 떡볶이 손에 들고 들어오는 애들, 비 오는 날이면 파스 한 장 더 챙겨달라고 눈치 보는 아저씨들. 그렇게 사람 냄새 맡으며 사는 게 저는 참 좋았거든요.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오던 오후였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문턱을 발로 탁 막으면서 꼬마애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차서 한참을 허헉허헉 하더니 제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는 이러더라고요. 아줌마 아니, 약사님 엄마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집에 약이 없대요. 돈은 다음에 드릴게요. 제발요. 손에 쥔 건 젖은 동전 몇 개랑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 저는 계산부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죠. 천천히 숨 쉬어봐. 어디 사니 물으면서 천식 흡입기랑 스페이서 챙기고 응급용 사다리약을 가방에 넣었죠. 비 맞은 애를 우산에 가려 데리고 간 곳은 역 뒤편 다 쓰러져 가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계단을 오르는데 애가 앞장서 뛰다가 뒤돌아보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약사님, 우리 엄마 요새 울다가 잠들어요. 엄마가 아빠가 우리 버렸대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했죠. 애가 문을 쾅 여니 비린 바람과 함께 퀴퀴한 눅눅함이 확 올라왔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어디 있어? 하며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 바닥에 앉아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여자를 보고 저는 손이 움직이는 대로 흡입기 먼저 쥐어줬어요.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요. 그렇게 호흡이 조금 안정되자 안방 쪽에서 누구냐 하는 중저음의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슬리퍼를 끌며 고개를 내민 어느 노인이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였게요? 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자 입에 올린 막걸리 잔을 떨어뜨렸어요. 지우야? 내가 여길 어떻게 해? 숨을 고르던 젊은 여자가 그제야 절 봤죠.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제 시선을 피했어요. 아이는 허둥지둥 그 여자 뒤로 숨어서 제 옷자락을 잡고 중얼거렸죠. 외할머니, 약사님이 엄마 살려줬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애가 부르던 외할머니가 제 시어머니, 저 여자는 제 남편이 팀 막내가 요새 힘들다며 자꾸 퇴근 후에 도와줘야 한다던 바로 그 후배였죠. 남편이 야근한다고 캘린더에 빼곡히 찍어놓은 날들 집안. 돈이 어쩐지 말없이 사라지던 시기 회사에서 단체로 개모임 한다며 저한테 카드비 결제 부탁했던 그 모든 순간이 단 한 장의 커튼처럼 찢겨졌어요. 어머니 설명 좀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동안 어머니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친 며느리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지우야 오해다 오해야. 얘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니까 내가 오늘은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젊은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죠. 그냥 가주세요. 아줌마 아니 사모님 전 죄인이에요. 근데 이 집세 다음 주에 밀리면 우린 진짜 길바닥 나가요. 그 사람 아니 부장님이 이번 달엔 좀 힘들다고. 부장님, 제 남편 직책이었어요. 저는 정확히 알아듣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환자만 보고 나왔어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분간 엄마가 숨 가쁘면 동네 보건소 가고 이거는 병원 처방 없어도 쓸 수 있으니까 꼭 지켜봐. 알았지? 하고 시어머니와 눈도 제대로 못 맞춘 채 계단을 내려왔죠. 밖에 나오니 비가 더 쏟아지는데 그 빗소리 사이로 제 가슴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뚜렷이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새벽 2시 반에 들어오더군요. 구겨진 셔츠, 미안한 척하는 눈빛. 여보, 오늘 진짜 미안해. 갑자기 팀 막내가 천식으로 쓰러져서 저는 말 끊었습니다. 그 팀 막내 이름이 뭐야? 그 연주. 왜? 그 아이 이름은? 남편이 표정이 굳었죠. 무슨 소리야? 아이 이름 모르니? 내 아들인데. 와장창 컵이 깨지는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침묵이 무너졌어요. 남편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오해야. 그 집은 잠깐 도와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어갔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날 무심코 찍은 시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귤을 까주며 외할미가 있잖니 하고 웃던 사진.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보, 내가 입 다물어. 지금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야. 그날 이후 저는 약사 가운 벗을 때마다 다른 가운을 입었어요. 탐정 가운이요. 통장 거래 내역부터 캘린더, 가족 카카오톡 대화, 주말 출장 기록, 법적으로 합법인 범위 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건 다 모았습니다. 약국에 들르는 택배 기사님께 부탁해. 그 집으로 가는 택배의 수취인 이름과 회사 명의로 결제된 흔적도 추적했죠.
남편 회사 복지카드로 결제된 마트 영수증에 유아용 기저귀와 분유가 찍혀 있었고 그 결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제가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하던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아이 칫솔이었어요. 어느 날 또다시 숨이 가빠진 엄마 대신으로 약국에 온 아이에게 치과 검진 키트를 선물한다며 칫솔과 면봉을 새 걸로 하나 더 주고 그날 그대로 남은 쓰던 칫솔을 비닐에 담아 건네받았죠. 고맙게도 아이는 약사님이 주신 거면 우리 집에선 진짜로 좋은 거란다 하며 새 칫솔을 써줬고요. 그 칫솔로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친자 확인용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요. 99.999% 일치. 종이에 박힌 숫자들이 제 심장보다 더 시끄럽게 뛰더군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차분하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 때문이었어요. 약을 구걸하러 오던 그 작은 어깨, 아빠가 우리 버렸대요 하며 떨리던 그 목소리. 원한이 아니라 사실로 끝내고 싶었어요.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건지, 누굴 버린 건지 숫자와 날짜와 영수증으로 말하게 하고 싶었죠. 증거가 다 모였을 때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곧 승진 신고식을 겸한 가족 초청 간담회를 회사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인사팀이 가족의 헌신에 감사하는 밤이라며 PPT랑 영상을 틀고 직원 가족 소개도 하고 대표가 손수 꽃다발도 주는 행사였어요. 캬, 이런 무대가 어딨어요. 저는 그 무대에 딱 맞는 영상을 준비했죠. 제목은 가족의 헌신에 감사 그리고 진실. 행사 당일 저는 깨끗한 아이보리 원피스에 검은 코트를 걸치고 갔어요. 대표 부인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하길래 예의 있게 미소로 답하고 남편은 손에 땀을 쥐고 저를 구석으로 끌더군요. 여보, 오늘만 조용히 하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제발, 집에 가서. 내가 주말마다 집 밖에서 했던 그 얘기 말고. 그의 손이 제 손끝을 스치다가 멈췄어요. 저는 그 눈 안에 미세한 공포가 자라나는 걸 봤죠. 그렇게 첫 순서가 끝나고 대표가 무대 위로 저희를 올리더군요. 부장님 부인 되시죠? 덕분에 남편이 회사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가족분께 박수. 환하고 공허한 박수가 퍼질 때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 딴엔 라디오 DJ처럼 조곤조곤 말했죠. 대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무대가 가족의 헌신에 감사하는 밤이라 하셨죠? 그래서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헌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였는지요. 뒤쪽 스크린이 꺼졌다 켜지며 제가 만든 영상이 떴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남편의 퇴근 기록과 같은 시각 찍힌 그 다세대 주택의 CCTV 캡처 회사, 복지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 그리고 친자 확인서. 화면에 99.999%라는 숫자가 확대되며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객석 여기저기서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뛰어와 전원을 끄려 했지만 이미 인사팀의 사전에 대표님께 감사 인사로 가족 사진 앨범을 틀겠다고 전달해 둔지라 모든 콘솔 권한은 제가 부탁한 스태프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스태프가 무표정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죠.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귤을 까주던 영상, 제가 다급하게 흡입기를 쥐어주던 장면을 애가 몰래 작게 찍어두었던 흔들리는 영상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죠. 여보, 오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 증거 있습니다. 날이 아닌 증거가 말하게 합시다. 남편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자 대표가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부장, 이게 사실이냐?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남편은 입술을 달달 떨며 잠시만요. 대표님,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군요. 대표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회사 복지카드로 유아용품을 결제한 게 개인적이냐? 회사 시간에 주거지 왕래한 게 개인적이냐? 그때 홀 입구에서 소란이 났어요. 제가 보낸 문자 하나가 누군가를 걸어오게 만든 거죠. 사랑, 오늘은 회사 행사에 가자. 내가 원하던 자리야. 그렇게 등장한 사람은 남편의 팀 막내 연주였어요.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뒤따라 들어왔고요. 저는 무대를 내려와 연주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고요. 오늘 진실만 얘기해요. 연주는 눈을 질끈 감더니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냐고 물으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버림받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래도 회사 돈으로 애를 키우진 않았어요. 외할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연주가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대 앞으로 나와 절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야 미안하다. 내 자식 잘못이다. 내가 그 아이 많은 저는 시어머니 두 손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게 동정이어서가 아니라 이 장면의 주인공이 죄책감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누굴 무릎 꿇릴 생각이 없어요. 다만 제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은 오늘 여기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인사팀에 뭔가 지시했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더군요. 남편의 사내 계정이 그 자리에서 정지됐고 복지카드 사용 내역이 조사로 넘어갔어요. 사람들 속삭임이 파도처럼 일어났죠. 저 부장, 원래 그럴 줄 알았어. 허구한 날 야근이더니 부인 약사라며 돈줄이 탄탄하니 저런 짓을 온갖 뒷말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저는 연주에게 아이를 안아보라 했고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뜨거운 물기 있는 눈으로 말했어요. 약사님, 엄마는 이제 안 아프겠죠? 저는 그럼 이제 제대로 숨쉬게 해줄게 하고 웃었죠. 행사가 난장판이 된 그날 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차분히 준비한 절차였어요.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남편에겐 재산 분할과 양육비 청구, 그리고 회사 복지카드 유용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형사 고발도 함께 고려한다는 통지서. 제 변호사는 제게 물었죠. 혹시 합의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는 아이를 위해서만,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만 고려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가 2번 울지 않게요. 법정에서는 영화 같은 장면도 있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원고가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자 제 변호사가 달랑 한 장의 영수증을 들이밀며 말했죠. 회사 복지카드로 구매한 분유와 기저귀, 거래 시간, 그리고 피고가 회식이라며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공적 차원의 사적 유용입니다. 명예가 훼손된 건 원고입니다. 판사가 안경을 올리고 서류를 읽어내려가더니 조용히 말했죠. 피고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겠군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진짜 오해야. 그때 법정안이 웅성이었어요. 제가 웃어버렸거든요. 피고 오해라는 단어를 금지어로 하겠습니다. 판사님도 그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피고 그 표현은 더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최종 판결은 제 승소였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 복지카드 유용에 대한 회사 측 조치와 경찰 수사 협조까지 전부 정리됐죠. 회사에서는 그 사건이 일주일 만에 사내 라운지의 커피처럼 식어갔지만 남편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가족 초청 간담회 사건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대요. 동료들이 야근이 왜 무서운지 알지? 하면서 씁쓸하게 농담했다더군요. 한편 시어머니는 동네 성당에서 제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지우야, 나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마. 애 엄마가 치료받고 일자리 찾게 도와달라면 내가 도울게. 그 아이가 숨쉬게 해준 건 너니까. 저는 차분히 말했죠. 어머니, 저도 죄책감의 방식으로 살고 싶진 않아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좋은 외할머니가 되어주세요. 다만 저에겐 어머니는 잠시 동안 남의 집 어른으로 지내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더니 그래 그게 내 마음이라면 그리야마 하고 끊었죠. 동네에는 뒷소문이 돌았지만 저는 약국 문을 더 크게 열어놨어요. 오히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죠. 선생님, 저도 남편이 하고 말문을 트는 사람들, 저희 아이가 위장염이 잦은데 하는 엄마들. 저는 그저 눈을 맞추고 천천히 얘기해요. 숨부터 고르고 했어요. 제가 숨 고르게 해준 건 비단 그 집 아이만이 아니었거든요. 나도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딸도 다 숨이 목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후일담 하나 더요. 몇 달 뒤 그 아이가 엄마 손잡고 약국에 다시 왔어요. 약사님, 학교에서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엄마랑 울었어요. 제 가슴이 또 아려왔죠. 저는 조용히 얘기했어요. 아빠가 누군지는 종이에 적혀 있지만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너는 내 이름으로 숨쉬면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럼 저 오늘은 사탕 하나만. 저는 웃으며 포도맛 하나를 건네고 계산대 밑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엔 제가 스스로에게 적어둔 문장들이 있었죠. 나는 누가 버려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걸어 나오는 사람이다. 그걸 찢어 아이에게 줬어요. 이건 비밀 주문이야. 숨 막힐 때마다 읽어. 연주는 직업 훈련을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 집 전세보증금 마련에 자기 집을 담보로 잡았대요.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조용히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약국 앞에서 절 기다리고 서 있다가 제가 퇴근할 때 말을 걸었죠. 지우야, 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고 내가 나를 쓰레기로 만들었어. 둘 다 내가 했어. 저는 그 말에 참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아니, 나는 있던 걸 보여줬을 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내가 만든 거야. 그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가볍게 숨을 내쉬었어요. 아주 긴 참음이 끝났다는 안도의 숨. 그날 밤 라디오를 켜고 앉아 제 좋아하는 클래식을 작게 틀었어요. 잔잔한 피아노가 비 오는 골목길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흐르더군요. 저는 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들이키고 제 손등에 얹힌 결혼 반지 자국을 한참 바라봤어요. 반지는 없어졌지만 자국은 여전했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 자국마저도 시간이 지나니 내 손의 이야기로 바뀌더라고요. 상처가 아니라 증거.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행사장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릴게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패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숱하게 포장된 거짓과 배신 앞에서 우리 각자의 증거를 하나씩 모으자고요. 내 마음의 기록, 내 시간의 영수증, 내 꿈의 캘린더.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의 오해야에 붙잡혀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얘기를 떠올려 주세요. 한 아이가 약을 구하러 온 날, 저는 제 삶의 숨도 함께 구했어요. 그리고 그날 봤던 할머니 시어머니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터져나온 눈물은 배신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진실만이 숨구멍을 열어주거든요. 저는 이제 약국 문 앞에 작은 팻말을 하나 더 걸어뒀어요. 호흡 상담됩니다. 아이들 천식, 어른들 불안, 그리고 마음의 과호흡. 누구든 들어와 앉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요. 여긴 숨 쉬어도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숨을 붓고 기록을 모으고 제 자리를 지킵니다.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들이 무너질 때 들었던 속 시원한 소리는 사실 다른 누구의 박장대소가 아니라 제 심장 박동이었어요. 살았다고요.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내 삶의 증거를 손에 쥐고 숨을 고르며 당당하게.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좋아요. 그럼 내일도 우리 살아냅시다.